안녕하세요. 아트 딜리버리 현대미술사 조르조 모란디 박스입니다.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오늘 아트 딜리버리에서 소개할 작가는 정물화로 유명한 조르조 모란디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란디의 정물화를 몇 점 보신다면 모란디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 모란디는 일생 동안 먼 여행도 몇 차례 하지 않고 볼로냐 자신의 동네, 자신의 집, 4평 남짓 작은 방에 꾸린 스튜디오에서 평생을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물을 배치하며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란디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남다르지 않게 여겨지는 건 예기치 않게 찾아온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모란디는 전 세계를 여행한다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이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피치 못한 상황에서 모란디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 조언이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느 때보다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아트 딜리버리의 현대미술사 박수로 만나게 될 모란디를 통해 나와 주변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어떨까요? 아트 딜리버리는 여러분을 모란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조르주 모란디는 1890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란디는 1964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독신으로 3명의 누이들과 함께 볼로냐에 머물며 그림을 그립니다. 볼로냐는 건물마다 이어진 아케이드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모란디는 여러분이 이 도시의 거리와 아케이드를 횡단한 후에야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집과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란디가 볼로냐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모란디를 빗대어 은둔자나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란디의 스튜디오를 보면 그의 일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1964년 모란디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존 리월도는 그날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평범한 창문이 있는 평범한 방이었지만 나머지는 특별하게 다가왔다고요. 스튜디오의 바닥, 선반, 테이블, 모든 곳에 상자, 병, 꽃병, 그릇과 용기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2개의 이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어수선한 공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모든 사물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듯이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고 회색의 벨벳 같은 먼지의 색깔과 질감은 마치 펠트처럼 빽빽하면서도 이 모든 사물에 통일감을 주는 요소였다고 합니다. 4평 남짓한 이 방에서 모란디는 조용히 삶을 관조하며 작품 세계를 일구어 갔습니다. 청년기 모란디는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볼로냐 국립미술 아카데미에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가 이룬 이탈리아 황금시대의 화풍을 배웁니다. 그러나 모란디는 대학에서의 가르침이 보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동시대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대 인상주의, 입체주의의 흐름을 목도했습니다. 모란디가 교류한 작가로는 형이상학 회화를 그린 조르조 데키리코와 미래주의 작가 카를로 카라가 있습니다. 미술사조나 화파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가와 더불어 세잔, 입체주의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당대의 작가들 중 세잔에 관심을 가졌고 세잔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란디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미술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냅니다. 그는 특정 사조나 화파에 속하지 않는 자유롭고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 나갑니다. 잠시 모란디의 그림을 보기에 앞서 정물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어로는 스틸 라이프, 이탈리아어로는 나투라 모르타라고 불리는 정물화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물건, 즉 화초, 과일, 죽은 동물과 새, 악기, 식기, 책 등을 그린 회화를 칭합니다.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나 폼페이의 벽화에서도 정물화의 자취는 발견되지만 정물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였습니다. 신화, 역사, 종교와 같은 서사를 담은 그림을 높게 평가해왔던 미술에서 정물화는 보잘것없는 일상의 사물을 그린다는 이유로 하찮게 취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문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국적인 자연물과 인공물을 수집하고 진열한 호기심의 방이 유행하였습니다. 호기심의 방을 부르는 명칭은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 스튜디올로, 가비네토, 분더카머, 갤러리아, 쿤스트카머, 쿤스트크랭크 등 언어권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귀한 수집품이 진열된 방을 손님에게 공개하는 것은 권세를 자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더불어 수집된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럼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물화에 그려져 있는 꽃은 아름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건너온 귀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조개 껍질도 바다 건너 동서인도 제도에서 수입해오곤 했습니다. 종종 뜬금없이 등장하는 듯한 두개골은 삶의 덧없음에 대한 우화입니다. 고기 덩어리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고로 등장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성찬을, 과일 열매는 풍요로움과 수확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부패할 미래에 대한 깨달음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물화에 그려져 있는 대상물들은 한낱 사물의 모음을 넘어서서 이야기와 교훈, 당대 사회의 경제, 국제관계까지 많은 의미를 반영합니다. 어떤 추상적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정물화는 알레고리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장르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가 상징적인 의미 전달에 적합했다면 18세기 정물화의 새로운 양상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물화가 샤르댕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샤르댕은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간결하고 수수한 필치로 담아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쓴 젠스는 샤르댕의 정물화에 나타나는 사물들에 대해 이 물건들이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각각의 물건은 나머지 물건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샤르댕은 사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사물만의 고유한 질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화가였습니다. 조금 더 현대에 가까이 오면 사과를 열심히 그린 세잔의 정물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세잔의 그림 속 사과는 바구니와 탁자 위에서 금세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이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근법도 세잔의 그림에서는 어색하게 나타납니다. 세잔이 평생 반복해서 그린 생 빅투아르사는 어떨까요? 울퉁불퉁한 모습이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잔은 겉모습은 일시적인 것일 뿐 모든 자연 형태는 원뿔, 구, 그리고 원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겉모습의 배후에 깔린 근원적인 속성에 대한 믿음과 탐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란디의 정물화는 어떨까요? 서양 미술사에서 정물화는 오랫동안 가장 미천한 장르였지만 모란디에게 정물화는 그림의 구조와 정수를 밝히고 존재의 근본과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르였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내가 유일하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공간, 빛, 색, 형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정물화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볼까요? 모란디는 인공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방 안에 단 하나 있는 창문을 여닫아가며 사물들 위로 비치는 빛을 관찰했습니다. 창문에는 빛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던 큰 커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란디는 창으로 비치는 빛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사물들이 눈앞에서 서로 포개지도록 조심스럽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사물을 사용했지만 작품은 모두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에게 창의력의 핵심은 사물의 배치, 사물을 비추는 빛, 사물 간의 거리, 다양한 색, 사물의 그림자 등의 변화를 주면서 미묘하게 조절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모란디는 몇 가지 반복되는 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벼룩시장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병과 용기를 주의 깊게 골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표면에 붙어있는 레이블을 떼고 페인트를 칠하여 고유의 개성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사물들은 먼지가 쌓여서 원래의 질감이 점점 사라지고 오래되어 어느새 엇비슷해 보일 때까지 선반 위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물에 쌓인 먼지마저 모란디에게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채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란디는 바로 이 병, 그 용기라고 지칭할 수 있는 특수한 사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래의 기능이 지워진 사물을 그렸습니다. 그는 사물 하나하나를 분리시켜 뚜렷하게 그리는 대신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배경 사이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나도록 간혹 선 대신 면을 사용하기도 하고 닿을 듯 말 듯 그림 속 사물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속 공간은 표면과 깊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듯 서로 침투합니다. 모란디는 사물끼리를 구분하는 경계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경계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물과 세계의 본질, 근원과 같이 더 큰 주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하고 쉽게 그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의 그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오랜 탐구의 결과입니다. 사물들의 긴장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 밀리미터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미묘하게 사물의 위치를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한 사물의 그림자가 다른 사물 위에 겹치는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모란디는 이 미세한 배치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사물들의 위치와 순서를 바닥 위에 연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모란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항상 다른 대부분의 화가들보다 훨씬 좁은 주제 분야에 집중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반복할 위험이 훨씬 컸다. 나는 내 그림 하나하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더 들이고 몇 가지 주제 중 하나 또는 다른 하나에 대한 변주를 생각하면서 이 위험을 피한 것 같다. 이처럼 그는 반복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주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변주곡이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의 리듬, 선율, 화음 등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유의하듯 변화시키는 것처럼 모란디의 정물화도 사물의 질서를 찾아나가기 위한 변주를 보입니다. 한편 모란디는 정물 화가로 명성을 널리 알렸지만 그가 대학에서 가르친 전공은 판화입니다. 판화 중에서도 애칭을 가르쳤는데요. 판화 교수이면서 왜 그림만 그리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에겐 표현의 실질적인 기술만이 다를 뿐 모두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판화에서도 정물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회화에 비해 판화를 부수적으로 간주하는 통념에 대해서 바로 그런 통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애칭을 가르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는 회화와 판화를 위계짓지 않고 자신의 모든 예술 작업을 사물을 향한 태도로 수렴시킵니다. 모란디가 남긴 작업 중에는 풍경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디의 풍경화는 계절마다 변해가는 자연을 담기보다 풍경을 형태, 양감, 색감 자체만을 위해서도 관찰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란디의 풍경화는 흔히 말하는 풍경화와는 다릅니다. 1921년에 그린 풍경화에는 나무, 숲, 건물이 나타나지만 그 디테일은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후기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1962년 풍경화는 산등성이에 있는 건물을 그렸다기보다 입방치에 대한 탐구에 가깝습니다. 그에게 풍경은 심리적 경험이 아닌 구성을 연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정물을 대하는 태도와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란디의 생애의 마지막 작업에는 수채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기에 제작된 수채화는 사물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융해되고 단순해집니다. 충분히 예술적으로 숙련되고 난 후에 그린 수채화는 구상과 추상을 오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3차원보다는 2차원성이 두드러진 단순한 구성으로 비어있는 듯하나 충만한 공간 안에서 미묘하게 번지면서 서로 겹쳐진 사물들이 보이고 고요함과 평정의 분위기가 특징적입니다. 많은 요소를 배제하고 본질로만 구성된 그림은 일생을 거쳐 얻은 우주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모란디는 죽기 전에 나는 2장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사물의 본질인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 2장의 그림을 완성하고 타계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서 모란디 생애의 마지막 그림 중 1964년에 그린 정물화를 유심히 살펴봅시다. 배경을 넘나드는 용기의 색, 사물을 타고 흐르는 선, 파인 홈이 드러나는 둥근 모양의 공, 그리고 하루 중 몇 시의 빛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게 뭉툭하게 내던져진 그림자가 보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린 이 그림이 그가 완성하고 싶은 2장의 그림 중 하나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사물의 핵심이 분명 사물 그 자체의 선명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모란디와 같은 볼로냐 출신인 움베르토 에코는 모란디를 물질의 시인으로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를 쓰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모란디는 화가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 성실한 사물에 맞서는 방법, 그리고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명상을 그만의 그림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제 아트 딜리버리로 모란디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혹시 모란디의 정물화에 나타나는 사물과 비슷해 보이는 물건이 있나요? 여기서 잠깐, 그 사물에 관심을 쏟기 전에 여러분이 고민한 사물의 주변을 잠시 둘러보세요. 그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방, 나의 집에는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나는 왜 이 사물을 그곳에 두었던 걸까요? 이 사물은 내 공간의 어떤 법칙에 따라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혹시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만든 질서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란디는 실제보다 더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물화는 사물의 견고함을 묘사하기보다는 정물을 통해 빛, 공간, 형태, 시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소, 계절, 건축,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내가 처한 실제에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탐험해 봅니다. 멀리 떠날 수 없지만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세상과 닿아 있음을 모란디의 정물화로부터 배워봅니다.